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17번째 시간으로 을묘상소 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묘상소 2. 왕의 신성한 위엄을 떨치지 못해서 적에게 의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옛 신하를 대우하는 것은 주나라 법보다도 엄격하면서 외적을 용납하는 언덕은 춘추시대 송나라보다 도리어 더하단 말입니까? 세종대왕께서 남쪽으로 대마도를 정벌하시고 성종대왕께서 북쪽으로 여진족을 정벌하신 일을 보더라도 어찌 오늘날 같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피부에 생긴 병에 불과하고 심장이나 뱃속의 병은 못됩니다. 심장이나 뱃속의 병은 걸리고 막혀서 상하가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경대부들이 목이 마르고 입술이 타도록 수레를 치달리며 분주히 주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간이병을 불러 모으고 국사를 정돈하는 것은 자질구레한 정사나 형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전하의 마음에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땀을 흘리듯 마음속으로 노심초사하여 만마리의 소가 갈만한 넓은 땅에서 공을 거두는 것도 그 깃털은 전하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좋아하시는 바는 무슨 일입니까? 학문을 좋아하십니까? 풍류와 여색을 좋아하십니까?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좋아하십니까? 군자를 좋아하십니까? 소인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바에 따라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흠칫 놀라 깨달아 분발해 학문의 힘을 쓰시어 훈련이 명덕과 신민의 도리를 얻으신다면 명덕과 신민의 도리 속에 온갖 선이 갖추어지고 온갖 교화도 거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시행하면 나라를 고루 잘 다스리게 할 수 있고 백성을 화합하게 하는 수 있으며 이태로움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여 내 몸에 간직한다면 텅 빈 거울이 만물을 비추듯 저울이 물건을 공평하게 되듯 생각에 사특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이라는 것도 이 마음을 간직하는 데 달려있을 뿐이니 위로 천리를 통달하는 측면에서는 유교와 불교가 한 가지입니다. 다만 불교는 인사에서 시행할 경우 현실에 발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불교를 좋아하십니다. 만약 그 마음을 학문하는 대로 옮기신다면 바로 우리 유가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어렸을 때 집을 잃었던 아이가 제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 친척, 형제, 친구를 만나보는 경우가 없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군주가 사람을 임용할 적에 자신의 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자신의 몸을 닦을 적에는 도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사람을 등록하실 적에 자신의 몸으로서 하신다면 조정에 있는 사람이 모두 사직을 보유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모르는 미천한 신 같은 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을 지할 적에 몸으로서 하지 않으시고 눈으로서만 하신다면 가까이서 시종하는 사람 말고는 모두 전하를 속이고 저버리는 무리일 것이니 앞뒤가 꽉 막힌 고집스러운 소신 같은 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뒷날 전하께서 왕도 정치를 행하는 경지로 덕화를 이룩하신다면 소신도 마부 같은 말직에서나마 찌직을 잡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전하의 직분을 다할 것이니 임금님을 섬기는 날이 어찌 없겠습니까?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정심으로 신민의 요체를 삼으시고 수신으로서 사람을 임용하는 근본으로 삼으셔서 왕도의 표준을 세우도록 하소서. 왕도의 표준이 표준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나라는 나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밝게 살펴주시길 엎드려 바라옵니다. 신조식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한 채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끝. 다음은 조식의 성격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의 호 남명은 장자에 나오는 말. 대붕이 날아간 남쪽의 어둡고 거대한 바다. 대붕을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두터운 바람이 이는 깊고 넓은 바다다.
그가 김해 처가 동네에 틀을 잡고 수양 공부를 할 때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당시 교조적인 지적 분위기 속에서는 이단으로 몰릴 빌미를 제공하는 위험한 호였다. 조식은 고루한 시골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소년 시절 벼슬살이하는 아버지를 따라 전국 여러 곳에서 살았으며 20대에는 주로 서울에 살았다.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사상을 접했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기득권 훈구 세력에 의한 지식인 탄압의 시대였다. 사화의 시대였다. 19세에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죽는 광경은 큰 충격이었을 거다. 조식의 칼같은 비판이 선비들의 자존심을 드높인다. 그는 벼슬을 포기하고 처가가 있는 김해로 내려온다. 30세의 청년 조식은 어느 날 밤 바닷가에 서서 남해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책에서 읽었던 남명을 거기서 보았고 대붕이 되어 그 남명으로 날아가고 싶었다. 부귀의 유혹에 굴복하기보다는 선비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대자유인이 되기를 결심하였다. 마침내 단성현감의 벼슬을 사용하면서 올린 상소문에 썼다. 전하가 나라를 잘못 다스린 지 이미 오래되었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났으며 백성들의 마음도 또한 임금에게 멀어졌습니다. 자전은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는 다만 선왕의 고아이시니 엄청난 막말이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권력을 비판했다. 이런 거침없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당대 지치인들의 존경을 받고 유명해졌다. 동갑내기 이황이 성리학 관념 철학으로 깊이 들어갈 때 그는 원시 유학의 실천 철학으로서 행동파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경상도 동북부의 태계파에 맞먹는 서남부 남명파가 형성되었다. 조식의 시 우음. 사람이 선비를 사랑하는 것은 범의 그 가족을 좋아하는 마음이네. 생전에 죽이고 싶어 하지만 사후에는 칭찬을 하는 것이네. 대체로 사람들이 바른 선비를 사랑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범이 죽으면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선비가 죽으면 그 이름 즉 그 정신이 남기 때문이다. 전에는 선비의 굳고 바른 행동을 헐뜯었지만 그 사람이 죽은 뒤에는 그 사람이 바르고 굳은 지조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이 세상사라 할 수 있다. 남명조식 같은 사람을 지금은 남들이 헐뜯고 비난할지라도 죽는 그날까지 정직하고 자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이름이나마 더 큰 자기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하나로 인해 가족이 욕을 먹고 후손들이 그 할아버지는 우리 조상이 아니라고 부정할 때 모른다고 하면 그 얼마나 비참할까. 나로 인해 가족이 깨어지고 나로 인해 가문을 더럽히고 자손들이 살아가기 힘들다면 그 죄를 씻을 길이 없을 것이다. 남명 1화 폐금에 얽힌 1화. 하루는 경상감사가 부임하면서 남명을 찾아 인사를 드렸다. 감사가 남명의 폐금을 보고 무겁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남명은 뭐가 무거울 것이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그대의 허리에 찬 돈주머니가 무거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니 감사가 사죄하면서 재주가 없이 무거운 책임을 맡아 잘 해낼지 걱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고 전한다. 두 번째, 18세 되던 때에는 물 한 그릇을 두 손에 받쳐들고 밤새도록 써서 담력과 지구력, 인내심을 길렀고 25세 때에는 공자, 주자의 추상을 손수거려 벽에 붙여놓고는 아침마다 절을 하며 의식이 항상 깨어있도록 수련했다 하니 굳은 의지를 연마하던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3. 성성자와 폐금이 남명사상의 깃발이었다면 남명이 직접 그렸다는 신명사도는 남명사상의 지비자 울타리와 같다. 신명사도는 경의 사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으로 담장하는 마음을 닦는 경을 의미하고 담장 밖은 실천을 강조한 의를 표시하고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